자, 64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시면서 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조금 비교를 좀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앞에 용어 부분만 좀 보시면 되는데 좀 연결을 해주는 게 좋아서 같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 정비법이라고도 하고 원래 정확한 것은 도시정비법이 정확한 약칭입니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법을 그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보면 도시정비법이라고 약칭으로 이렇게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정비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비법은 아까 도시개발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정비사업, 자, 정비사업을 절차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이 정비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비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까 도시개발사업이랑 다르게 이거는 아까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시가지를 최초로 조성하는 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서울시 외곽 쪽 이런 나가서 이 미개발지를 최초로 시가지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죠. 근데 여기 지금 정비사업은 시가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구시가지, 구시가지라고 쓰면 되겠죠. 구시가지에 있는 노후한 건축물, 이 건축물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정비라는 거는 주로 이제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도시환경 정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상가나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후한 건축물 등을 이걸 철거하고 어떻게 한다? 다시 축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시 지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개발 사업 보면 재개발 그 자리에서 또 재건축 사업이면 재건축 그 자리에서 정비 사업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정비 사업은 주변에 많죠. 뭐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도 재건축 사업으로 정비 사업 하는 거고 서울에 또 강북에서는 무슨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개발 사업 우리 보통 이제 강북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주로 하는 이유가 주로 해요. 그게 이제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강북 쪽에서는 그래서 기반시설을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도로나 공원을 같이 만들면서 정비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강남권에서는 아직도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도로라든가 공원은 양호하니까 그 기반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그 낡은 주택만 정비 사업하는 주로 재건축 개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강남도 재개발하는 데 있어요. 강북도 재건축하는 데가 있는데 드물어요. 좀 드물고 주로 한강 북쪽에서는 재개발 개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노후한 지역이 있는데 노후한 주택도 있지만 그 정비 기반시설이 없어요. 도로나 공원 같은 게 너무 약해가지고 그걸 같이 만들면 재개발 사업이 그 얘기했죠 제가.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 여기 잠깐 볼까요? 정비 사업은 일단 구시가지로 들어가서 노후한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사업이다. 이건데 문제는 정비 사업이 6개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용어 정리를 좀 볼까요? 용어 정리.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 아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가 되면 도시개발구역.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가 되면 정비구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정비 사업 좀 보십시오.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이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주택 등의 그 노후한 건물을 개량하는 다음의 사업이다. 자, 문제는 정비 사업이 오른쪽에 몇 개가 있습니까? 6개. 자, 이제 그래서 정비법이 더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아까 도시개발 사업 하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거는 정비 사업은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업인데 그 사업 종류가 6가지로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뭐 제일 쉬운 게 그 두 번째 사업인 주택 재개발이고 그 세 번째 사업이 주택 재건축이죠. 그건 용어에서 별로 어려운 측면은 없어요.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니까. 나머지 이제 용어들은 좀 생소하죠. 자,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우선 주거환경이니까 또 낡은 주택들인데 여기 개선이란 말이 들어가요. 개선. 자, 개선자가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그 서울에 우리도 뭐 달동네 같은 데 아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주 그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사시는 지역이고 그 옆에 보시면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다. 도로나 공원 같은 게 우리 정비 기반시설이 그냥 열악도 아니고 극히 열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 달동네라든가 아주 우리 그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 우리 이런 쪽에서 주거환경에서 저기 송파구에 가보면 그 거엽 아천동 있죠. 그런 데에서 이거 사업해요. 주거환경 개선. 굉장히 서울의 변두리고 서울에 아주 그 달동네 이런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막 판잣집 같은 것도 막 있고 이런 데가 있으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근데 이거를 보시면 정비 기반시설도 극히 열악하면서 노후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는 이게 이제 사업이 끝났을 때 분양 아파트를 많이 짓겠습니까? 임대를 많이 짓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를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들이 사시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길 또 준다고 우리 법에서 약자들을 또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부동산 쪽에서 별로 이렇게 크게 또 분양 아파트 짓더라도 작은 평수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그런 이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라서 주로 이제 산 동네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택 재개발. 재개발 사업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저소득 주민들이 거주한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저소득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 뭐를 시사하는 거냐면 사업을 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못 만들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저소득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조합에 경비를 내야 된다고, 경비. 조합원 된다는 건 당연히 경비를 내셔야 돼요. 근데 저소득층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중에 배우실 건데 메모를 좀 해주세요. 이건 조합이 설립하는 게 조합이 설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누가 해주냐면 관청이 해주는 거예요. 관청. 관청이 우리 정액법에서는 시장군수라는 관청이 나옵니다. 그럼 시장군수라고 나오면 이분이 구청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액법은 또 특이하게 시장군수 구청장님을 시장군수라고 줄여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액법에서는 그냥 시장군수 나오면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 넣어서 읽으셔도 돼요. 네. 이 문장 안에 시장군수라고 나오면 시장군수라고 이렇게 줄였어요. 그게 어디냐면 거기 공사번 좀 보세요. 공사번. 공사번에 시장군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입니까? 그 옆에 시군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시험에서 그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그거는 안 내니까 그냥 시장군수라고 나오면 주로 누굴 말하는 것이다. 시장군수, 구청장. 자, 그럼 다시 한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여기 정비 기반도 열악하고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분량이 과도밀집해서 여기 이제 또 싹 다 철거하고 기반시설부터 만들어주고 또 노후한 주택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임대 아파트, 이제 분양 아파트 섞어서 짓는 건데 사업 시행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까? 주민들이? 아니,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조합 만들지 않고 누가 해준다? 시장군수 같은 관청이 들어가서 사업 시행자가 돼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 주택공사 들어갔을 때 여기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주택공사 이런 사람이 사업 시행 들어가서 사업 시행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공기업이. 근데 재개발 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없으니까 중산층들이에요. 대신 기반시설이 어떻다? 열악하면서 노후한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반시설을 정비해주면서 열악하니까 노후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새로 이렇게 지어주는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할까요? 조합을 만들어서 하죠. 이따 이제 배우실 건데 재개발 조합을 들어보잖아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라는 거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아까 우리 도시개발 조합처럼 거기 땅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이란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 만들듯이 재개발 사업할 때 그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이 끝나면 아파트 이렇게 다 분양받고 아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환지를 받았죠. 이런 것도 차이점입니다. 아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땅으로 받는 거라고, 땅으로. 근데 재개발 사업은 땅을 받는 거예요? 아파트 받는 거예요? 아파트 받는 거죠? 나중에 받는 대상이 아파트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본질적인 건 차이가 없잖아요. 받죠? 예, 받는 거야. 조합원들이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 거라고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 조합원들은 땅을 받는 거고 환지를 받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건축물하고 우리 아파트를 받으면 건물과 토지를 받는 거죠. 예, 아파트라는 것은 건물 부분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아파트를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 토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네, 아파트라는 게 건물 부분 구분 소유권도 있고 땅 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내가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소유권으로 제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환지는 기본적으로 땅을 받는다고요, 땅. 그런 약간의 그 대상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도 저소득층들이 사는 건 아니까 중산층들이니까 여기서 조합 만드는 거 인정하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양호하죠? 양호하니까 건드리지 않고 노후한 건축물들만 밀집한 적이다. 그런 데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 차이점 아시겠죠? 네, 재개발 사업은 중산층들이 사시는 지역이고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 분량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런 데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면서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걸 만들어 주면서 노후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정비 사업해주고, 주택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함으로 기반시설 안 건드리고. 그래서 음마아파트는 재건축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마아파트 주변에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아파트 자체만 노후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4번은 주택이 아니라 도시로 시작하죠.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인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입니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요. 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도심, 부도심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니까 한마디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근데 상가 재개발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법률용어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는 써요. 그래서 이제 상가라든가 재래시장 가보면 이런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한다고 이렇게 프랜카드 걸려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장지대 가도 이런 도시환경 정비 사업 중에 공업지역, 상업지역 기능 회복 사업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에 주거환경 관리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주거환경 관리 사업 5번에, 자, 우선 주거환경 개선에서 두 글자만 바꾸면 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까? 네, 거기다 이렇게 쓸까요? 뭐라고 하시면 거기 끝에 이렇게 끝나요.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리모델링과 유사한 이렇게 써요. 리모델링과 유사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자, 리모델링과 유사한 정비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위에 있는 네 가지랑, 자, 위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얘네들은 철거를 합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네, 기존 건물을 싹 다 철거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 새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뭐 3층짜리라든가 4층짜리 이런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고, 정비 기반시설 같은 것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개선한다. 주거환경 보전이란 말이 포인트예요. 보전. 주거환경을 보전하면 기존 주택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그 시멘트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치는 사업만 하겠다는 거예요. 고치는 사업. 리모델링과 유사하게. 우리 옛날에 뭐 생각하시느냐면, 옛날에 저기 뭐 러브하우스 이런 거 있었죠? 좀 한참 됐지 않습니까? 옛날 뭐 이경규가 간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런 걸 해서 가보면 굉장히 그 노후한 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뭐 짜잔하고 들어가 보면 완전히 새 집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적인 골조는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시멘트 이런 거 물론 이제 벽을 일부는 철거를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건물의 위치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되면서 거기 낡은 그런 뭐 지붕부터 안에 내장재, 외장재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시설들을 싹 다 고쳐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하면 원주민들이 자기 집을 떠납니까? 안 떠나는 거죠. 떠나지 않고 옛날에 철거가 되면 자기 집을 떠나죠. 떠나야죠. 그 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면 자기 집을 떠나서 내가 이거를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추가 보상을 내면 아파트를 받는 거고, 그게 싫으면 종전 재산을 돈으로 받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 재개발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재개발 사업 하는데 이렇게 거기 뭐 땅이 있고 뭐 하나 있어요. 내가 거기 단독주택이 있다. 그 재개발 사업 하는데 단독주택이 있다. 이렇게 그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 상태. 그럼 제가 조합원 되는 거잖아요. 그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계속 이제 조합원의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요. 그 부담금이 얼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저기 단독주택 가치가 2억이다. 추가 부담금을 만약에 3억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제가 부담하는 돈이 지금 5억 내죠. 제가 5억 내서 만약에 32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서울의 강북에다가 나중에 이 시세가 6억 해요. 그럼 저는 이런 사업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있죠. 제가 추가 부담금 3억을 내고 중간중간에 이자를 내더라도 이게 나중에 6억이 되면 뭐 이자 비용이 뭐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이자 비용이 한 3천만 원 들었다 이렇게. 뭐 더 들 수 있겠지만 이자 비용이 여기서 만 5천만. 근데 그래도 제가 나중에 합쳐봐야 5억 5천인데 이게 6억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나중에 더 뭐 7억 됐으면 더 좋고 이렇게. 근데 내가 이게 추가 부담금이 나중에 시세가 한 6억 하는데 추가 부담금이 막 이게 뭐 3억 5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좀 부담스럽죠. 들어가기가. 이자 비용까지 막 왜냐면 이게 3억이랑 5천을 돈을 빌려서 원금도 갚고 사업하는데 한 마리 5년 걸리면 5년 동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 비용까지 감안해 보니까 뭐 6억이랑 거의 비슷해. 그럼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닌 거지. 이 시세는 물론 모르지만 예상까지만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데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런 식의 고려를 해서 어쨌든 제 집은 철거가 된다고요.
철거가 되면 여기를 저는 떠나야 되는 거죠. 일단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으니까 제가 살던 그 정든 집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철거가 되고. 근데 여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고 정비기반서, 그 정비기반설 확충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거기다가 확충을 통하여다가 시장운서라고 쓰세요. 자,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확충은 누가 해줘요? 시장운수가 관청이 해주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거환경은 낡은 주택들은 보존하면서 개량 고치는 방식으로 합니까? 네, 이렇게 되면 자기 살던 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신 새 건물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싹 다 바꾸는 건 고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그 뭐 대학생들 미대 친구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재능 기부라고 하나요? 뭐 그려보면 이렇게 막 그런 것도 그려주고 뭐 우리 동네가 이렇게 서울시가 이거 많이 홍보하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다고, 주거환경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거 하면 이제 장점도 있어요. 원주민들이 거기 이렇게 계속 거주하면서 큰 비용을 안 들여도 새 집이 생기니까. 근데 단점은 뭘까 이거에? 주택을 더 많이 지을 기회는 잃는 거죠. 이게 기존 주택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서울에 우리가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이 남아돌아요.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가 우리나라 서울시 사는 가구 수하고 주택 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주거의 질이 굉장히 낮은 데가 많다고요. 서울에 만약에 가구 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가구가 산다. 서울에 가구 수가. 주택 수도 한 300만 개 된다. 주택 수가 한 200 뭐 한 70만 개. 그럼 이게 그렇게 가구 수가 여기 뭐 주택 수도 300만 개. 이게 주택 보급률 통계예요. 뉴스 보면 주택 보급률이 서울의 가구 수가 300만 가구. 근데 주택 수 300만 개. 그럼 1대1 딱 됩니까? 그럼 이게 주택 보급률 100%가 나온다고요. 이런 통계가 엉터리 통계라고요. 이런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거의 질을 좀 안 보잖아요, 질. 300만 개인데 저 홍은동 9-485에 있는 집, 그 폐가 있죠. 근데 그것도 등기가 돼 있으면 여기서 한 개로 카운트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에 이렇게 질이 지금 우리 주거의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이 정도 집엔 살아야지 만족을 살잖아요. 그 반지하 집에는 못 살잖아요. 눈을 깨도 이게 눈을 떠도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집들을 다 가구수를 빼면 이 실제 200만 가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집 구하기가 힘든 게 이것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주택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결혼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주택 보급률이란 통계에 어떤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 주택 보급률이 뭐 이럴 때 그래서 주택 정책 같은 거 토론할 때 주택 정책 전문가들이 와가 주택 보급률이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택 보급률이 지금 서울시가 거의 100% 됐는데 주택을 왜 자꾸 지어야 되냐,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주택 양만 본 겁니다. 질적 측면을 조금 들여다보면 살 수 없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질이 서비스가 떨어져가지고. 그럼 그런 걸 빼면 주택이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집을 더 져야죠. 그러면 서울시 집 짓는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하면 원주민들은 좋지만 그런 주택을 지을 기회는 상실하는 거라고요. 기회비용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땅 자리가 앞으로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고쳐지면 몇십 년간은 주택을 못 짓잖아요. 이제 고쳤으니까 싹 다. 그럼 계속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에서 뭐 어떻게 나오든지 모르지만 실제 주택 보급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이 이제 구하기가 힘든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넓게 보시라고. 넓게 보면 서울의 주택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계속 집을 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낡은 집들 철거하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왜냐면 주거 서비스 수준이 많이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GDP가 11등이라고 전국에서. 전국에 알아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위로 10개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땅이 큰 데가 없어요. 인구도 다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일본이 6위인가 그렇잖아요. 5위인가? 근데 일본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가 많다고요. 국토도 훨씬 넓잖아요. 일본이 국토가 2.6배 더. 근데 걔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게 국토 대비해서 인구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 밑으로 캐나다예요. 캐나다 우리나라 밑에 있습니다. GDP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독한 거예요. 우리나라 작년도 GDP 네이버로 검색해 보세요. 1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좁은 나라에서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나라에 사실. 근데 그렇게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독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주택 부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아직도 정책적으로 주택 보급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뭐 우리가 시사적으로 좀 보시고 사실관계는 그런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기존에 위에 있는 거랑 차이점이 어떤 거였어요? 철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이나 다세대,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이런 건 안 해요.
단독이나 다세 같은 4층짜리 빌라가 있는데 기반시설은 누가 확충해줘요? 네, 시장원수 관청이 확충해주고 주거환경은 나중에 배우실 건데 그 집주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서 보전하면서 개량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합 안 만듭니다. 지금 조합 만드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다 조합을 만듭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건 조합 안 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원수가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합 만드는 사업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고 이건 조합 요 2개는 안 만들어요. 주거환경으로 시작하는 거는 조합 둘 다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이거는 소규모 정비사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개념을. 자, 우리가 가로구역 안에서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자, 일단 소규모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 자, 근데 여기다 뭐 이런 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뭘 체크하시냐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사업하는 장소가 정비구역이라고 그래요. 정비구역. 아까 좀 전에 배운 데는 정비구역이고, 자, 6번 소규모로 사업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입니까? 가로구역입니까? 가로구역이란 말, 이런 말을 한번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은 따로 지정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정비구역은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관청이? 여기가 정비구역 이렇게 정하는데 가로구역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가로구역이래요. 기존 가로구역. 기존 가로구역을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기존 가로구역 내에서 해라. 그럼 기존 가로구역이 뭐예요? 이게? 가로구역이 도로와 도로 이렇게 도로로 네 방향으로 둘러싸여지는 하나의 건물이 세워진 땅, 이게 가로구역이에요. 우리 가로구역은 뭐 지도를 보면 가로구역이라는 데가 이게 뭐 그래서 가로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학원 앞에 건물처럼 이게 만약에 강남대로다 이렇게 여기 뭐 우리 한남대교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밑으로 내려가 양재 쪽 내려가는 방향이라면 우리 학원 건물이 만약에 여기 있다 이렇게 그럼 학원 건물이 서 있는 이렇게 땅 이 하나의 가로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구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4m를 초과하는 도로, 여기도 도로 이렇게 도로 여기는 큰 대로죠. 큰 대로 있고 이쪽도 도로가 있습니까? 여기 학원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도로 이렇게 꺾어지죠. 이쪽에 여기 뭐가 있고 이렇게 그러는데 여기 야구 치는 데도 있고 막 그러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가 우리 하나의 가로구역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구역 안에는 한 몇십 개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도 또 가로구역이죠. 이렇게 여기 또 하나의 또 가로구역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로구역이라는 게 우리 기존의 재개발은 이런 가로구역 자체가 한 10개가 들어가야 돼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넓게 한다고 재개발 사업은. 근데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기존의 재개발보다 훨씬 더 규모를 작게 줄여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로구역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지도에서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4m 이하짜리 도로 말고 4m 초과하는 도로, 뭐 6m짜리 도로, 뭐 6m짜리 도로, 뭐 8m 이런 도로를 이렇게 잡아서 그 안쪽으로 둘러서 요 안에도 이렇게 뭐 3m 도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4m 초과하는 도로가 주변에 있을 때 그 도로로 초과하는 부분이 이렇게 둘러싸여진 하나의 장소가 이게 가로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세요. 그럼 가로구역을 이렇게 지도상에서 확인을 해서 그 가로구역 안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가로가 뭐예요? 이 도로를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 없어지면 두 개 가로구역이 합쳐집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 각각의 가로구역 내에서만 하는 소규모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려운데 주거환경 개선부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충 구별을 일단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오시면 뭘 할 거냐면 거기 왼쪽에 보시면 그 키포인트 있죠? 64페이지에 자, 거기 순서를 또 우리가 또 외우실 거예요. 다음 순서에 그거 어떻게 잡는 거냐면 저거 제가 5분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요 상업지역 사업인 도시환경 사업을 주로 내요. 주로. 그럼 요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여기 도시환경 조합, 그다음에 가로주택 사업도 사실은 조합이 있어요. 제가 아까
6가지 사업 중에서 조합 만드는 사업이 지금 몇 개라는 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4개. 이 4가지 사업은 여기 이런 가로구역이나 이런 정비구역 안에 그 땅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인 단체가 시행자가 되는데 주거환경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시장 군수 이것도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합 만드는 사업 4가지인데 특히 그 중에서 요 3가지 사업은 사업에 절차가 있다. 자, 이거 절차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기, 정, 조. 기정조, 사관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사관. 자, 요거를 간단하게 그 도시개발하고 조금 비교를 좀 해가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일단 뭐부터 만드셔야 돼요? 기본계획이라는 게 먼저 나오셔야 돼요. 기본계획. 이렇게. 자, 기본계획을 관청이 수립을 한다. 일단 어떤 관청인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시고 관청이 수립을 한다. 수립하는 관청은 써드릴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그냥 시장까지 이렇게. 이분들이 수립권자인데 관청은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서울특별시 생각하시면서 서울특별시장님이 무슨 계획을 만들었어요?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그럼 이 기본계획이 아까 우리 저기 도시개발 사업할 때 개발계획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사업의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지우고. 아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도, 개, 시였었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죠? 설계도가 포함되는 계획. 요거 인가받고 공사에 착수했죠. 전면적 수용 방식도 있고 전면적 환지 방식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도시 개발 구역 이렇게. 자, 여기서 개발 계획이라는 거 있었죠. 자, 우리 개발 계획은 수립 시기가 구역 지정 전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나중에 하는 거로 제가 순서를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했죠. 이렇게. 아까 12명 중에서 1명을 정했다. 이런 거. 그럼 아까 개발 계획이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계획이죠. 네, 그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형태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이런 관청이 내가 시키는 대로 사업해라 이렇게 지시한다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정비계획이라는 세부계획. 자, 정비계획이라는 세부계획을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조금 저거랑 달라지는데 자,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정비계획을 관청이 수립을 해서 다시 정비구역의 지정까지 이렇게 이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정비구역의 지정까지. 자, 그러면 요거 정비구역은 도시개발부에서 뭐랑 같은 겁니까? 도시개발구역하고 같은 거죠?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순서는 다른데 기본 느낌은 비슷해요. 방향을 지시한다. 여기서는 기본계획이고 저쪽에서는 개발계획이고. 자, 요런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지시하는 계획을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까지를 정한다. 이 정비구역이 저쪽에 도시개발구역과 같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저기서는 우리 12명 시행자 중에서 1명을 정했죠. 근데 우리 여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그냥 시행자가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12명이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그냥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 만들어서? 예, 조합 설립의 준비단체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도 12명 시행자 있으면 잘 보세요. 12명 시행자 중에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누구를 시행자로 했습니까? 아까 우리 토지 소유자나 5번 시행자나 6번 시행 조합을 했죠? 네, 그거랑 유사한 방식이래.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마치 전부 환지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약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쪽에서 배웠던 전부를 환지 방식.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면 아파트가 건설되면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다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환지 방식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저기서 배웠던 전부 환지 방식 개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처음부터 조합을 설립하라는 거예요. 12명 막 정하지 않고 조합을 시행자로 그냥 정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합이 시행자가 되면 여기서 보세요. 사자로 시작하는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나옵니까? 자, 요게 이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인데 요게 실시 계획하고 같은 거예요. 실시 계획, 사업 시행 계획 같죠 말.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실시할 거냐. 사업 시행 계획 이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글을 그대로 분석해 보면. 그럼 여기 뭐 들어가 있어요? 설계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도. 여기에 자금 계획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중간 단계는 뭘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를. 여기 사업 시행 계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인가 받는데 요 설계도 만드는 사람은 시행자가 만드는 거죠. 조합이 시행자니까.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걸 잘 좀 비교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쪽에서도 실시 계획 안에 요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뭘 받았어요? 인가 받았잖아. 그거랑 유사한 겸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업 시행 계획인데 저거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실시 계획인데 그냥 법이 다르니까 용어를 좀 비슷한 용어로 달리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무가면 이런 실무가면 재개발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 사업 시행 인가 나왔다 이렇게 경축이라고 붙어놨어요. 경축. 사업 시행 인가 이게 설계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1200세대 지을 거다 이렇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재개발 설계도니까. 1200개인데 거기서 아파트 동 배치가 쭉 나오겠죠. 그다음 평형대가 나옵니까? 평형대? 요즘엔 40평대 많이 안 짓잖아요. 거의 뭐 20평대라든가 30평대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파트 평수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동 배치,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뭐가 들어가는지. 아침에 거기서 밥을 주는지 이렇게. 아침에 어떤 아파트는 밥 준대잖아요. 주부분들이 아침 밥하실 그런 거에서 해방대가라고. 저기 그 주민 관리센터 이런 데 가면 식당이 있다고. 뷔페 식당에서 거기서 밥 먹고 출근하시라고. 그 남편분들이 좋아하잖아요. 맨날 굶고 출근하다가 어떤 아파트 그렇게 나오던데 분양할 때. 요즘에 그런 거 많아요. 뭐 골프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거기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주민들이 이제 그 주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선택에 주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행사하시잖아요. 그 주부분들이 이제 출근시키고 학교시키고 나면 이제 뭐 안 그래서 살 건가 이렇게 주민들끼리 많이 소통도 이렇게 하고 뭐 도서관도 뭐 지어주고 도서관도 되게 잘 지어주시더라 이렇게 애들 어디 따로 가지 말고 거기서 공부시키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좀 비싼 아파트는 뭐 안에 뭐 수영장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내 수영장도 건설해주고 뭐 이랬는데 아파트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하던데. 아파트가 세수가 7,800세대입니다 지금 이게. 아파트는 현재 여기 추진형 단계죠. 만 아직 조합을 설립을 못했어요. 제 예상에서는 내년쯤에 조합 설립에 한번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게 조합 설립할 때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됩니다. 지금 예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아파트가 이제 그 조합 설립되면 사업 시행 계획으로 설계도가 나오면 뉴스에도 한번 보도될 거예요. 아파트 실제 그 안에 이제 이게 세수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굉장히 대단지죠. 그렇죠? 7,800세대면 굉장히 큰 겁니다. 아파트가. 그럼 거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부대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파트 일반 분양가 32평 한 20억 하겠죠? 18억에서 한 20억 하겠죠? 저 반포 같은데 그렇게 하잖아요. 32평대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죠. 예. 뭐 20억씩 하는데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지만 뭐 그 정도의 뭐 서울에 돈 있는 분들이 있으면 수요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큰 나죠 차이가. 그래서 뭐 그 상당히 위화감도 있지만 그런 수요도 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은 이쪽에서 이 환지 계획하고 같은 거야. 이 수용 방식 쪽에서도 이거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관리 처분 계획으로 아까 우리 환지 계획은 뭘 줬어요? 땅을 줬죠? 그럼 관리 처분 계획으로는 무엇을 적는 거예요? 이게 분양 계획이라서 아파트 분양 계획.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나올 때 내가 몇 동 몇 호와 더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 나중에 내가 동호수가 확정되는 거라고요. 자, 아파트가 1200개가 지어지는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관리 처분이 먼저 나오셔야 돼요. 순서가. 설계도가 나와야 되죠. 아파트 설계도로 몇 세대가 지어진다는 게 확정되면 거기서 이 아파트 설계도에 들어가는 호수를 확인하고 여기 사실 이게 관리 처분하기 전에 분양 신청이라는 걸 먼저 받으셔야 돼요. 분양 신청. 분양 신청 뭔지 아셨어요? 조합원들이 내가 원하는 아파트 평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24평 받을래? 32평 받을래? 아니면 뭐 42평 받을래? 이게 있잖아요. 선호가. 그래서 그 선호를 여기 분양 신청으로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평수를 가급적이면 분양 관리 처분 계획으로 분양을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분양 계획, 관리 처분 계획 나오면 철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다 완공되면 이제 여기서 소유권을 새 아파트 쪽으로 이전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는 거라고요. 이 소유권의 요것이 다음 날. 그러니까 요거 뒤에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순서가 기본 계획이 제일 먼저 와야 됩니까? 예, 그다음에 정비 계획이라는 세부 계획이 오고, 그다음에 정비 구역을 정한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그래서 기정조입니까? 예, 그다음에 사관 이렇게 순서. 기정조 사관 이 5글자를 잘 외우셨다가 다음 주에 자 일단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이게.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주어라고 설명을 해도 알까 말까 이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이쪽 거는 싹 잊어먹고 오시는 거예요. 네,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는 다음 주 그림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